자, 그러면 예, 북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저기 한유 선생님이 예, 아마 소리 들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필요가 없어요. 아마 틀렸을 거예요. 예, 들리죠? 예. 아까 편집자를 칭찬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 밥상을 만들 때 제가 처음에는 작가, 화가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편집자가 항상 뒤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편집자도 같이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자도 이제 이 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짰고요. 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편집 디자이너도 부르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편집 디자이너도 정말 뒤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항상 그냥 묻혀있고 이분들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딱 그 전문가 집단에서만 알아봐 주시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정말 그 어린이 책에서 그 비주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편집 디자이너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목받는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 그때 4명밖에 못 모이는 그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3명만 하느라고 편집 디자이너를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예,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로 편집자가 나오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편집장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편집자 썼어요? 예. 그 질문 받고 제가 제 역사를 거슬러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출판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서울에 무작정 편집학원을 등록하고 편집학원? 네, 예, 했고요. 그게 이제 24살, 5살 그때 졸업하자마자? 네네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직을 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온전한 출판사라기보다는 글짓기 전문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 교재 전문 출판사. 예, 예. 그래서 원고도 쓰고 책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솔수북이 몇 번째 출판사인지 이번에 다시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8번째 출판사더라고요. 8번째.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출판계가 또 좀 그 당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열악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를 다녔는지도 아니, 꼭 안 말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혼한 남편까지 물어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직장에 언제부터 있으셨는지만. 그래서 지금 횟수로 9년째고요. 네. 제가 이제 내년 되면 10년인데 그 거쳐온 출판사 중에 가장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출판사이고 뭐 앞일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출판사에서 저희 편집자 인생을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되면 막 금 거북이 막 이런 거 주는 거죠,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예. 금 거북이 나오면 다시 밥 먹으러 갑니다. 참고로 10년 되면 또 회사에서 칭찬하는 자리가 있고 상도 주십니다. 좋은 회사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출판사랑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편집장이 수시로 바뀌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정말 1년이 멀다 하고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갖고 이제 나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이제 연락하기도 좀 쑥스러운 그런 출판사들이 실은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들 볼 때마다 이 출판사랑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편집자가 1년도 못 견디는 출판사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출판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편집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작가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나는 언제부터 글을 써야겠다. 이 생각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한 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글짓기대회 나가면 항상 상 받고 이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무렵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너무 어린데 막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제가 글을 쓴다고 해서 부모님께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대학을 나오면 바로 취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길은 그때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하고 제가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됐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글 쓰는 일을 아예 까마득하게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간호사로 근무도 하셨었어요? 네, 간호사로 근무를 오래 했고,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딸이 유치원에 다녀와가지고 5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무슨 꿈에 대해서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엄마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막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진짜 깊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내 꿈은 뭐였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허전하고 가슴이 헛헛한 이유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글을 이제 내가 글을 써봐야겠다. 공부로 내가 돋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글은 내가 칭찬을 좀 받았었는데 그 글을 좀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글을 본격적으로 쓰려고 보니까 그게 학생 때 글 쓰는 거랑 작가가 되는 길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는 뭐 100일장 같은 데 나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은 조건으로 내서 뽑히는 거였는데, 작가가 되는 길은 단련해야 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막 여러 가지고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제가 운 좋게도 습작하고 3년 만에 신춘문예를 등단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단하고 1년 동안 학교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작가로서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디서 불러주시는데도 제가 학교에서 몸을 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교장 선생님들 거짓말하고 저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몸을 빼버리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민폐를 너무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19살 때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지 못했는데 그때가 3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은 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장을 모두가 만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직장 그만둔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안 합니다. 저기 이런 이제 무슨 문학상 같은 거 받으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제가 만났을 때 하는 얘기,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이걸 먹고 살 수 없어요. 절대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항상 먼저 하거든요. 근데 직장을 또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상황이 또 그렇게 돼야지 또 그만둘 수 있거든요.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또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고 또 이렇게 전력 투구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것도 이분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편집장님, 그동안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은 책을 만드셨을 텐데. 그 책이 만들다 보면 정말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큰 글씨인데 왜 오타가 났는데 분명히 교정볼 때는 안 보였다가 인쇄소에 가보면 그게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 혹시 기억나시는 순간 있나요? 네, 그 인쇄소에서 그나마 발견되면 다행이고요. 책이 다 나와서 이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딱 펼쳤는데 오자가 보이는 경우는 진짜 참담하고, 사실 좀 어린 그 신입 새내기에서 뭐 한 몇 년 차까지는 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경력이 쌓여서 좋은 점은 오자를 전혀 안 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오자가 나와도 약간은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면서 2세에서 수정을 해야지. 뻔뻔함의 능력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네. 스스로를 조금 위로를 하긴 하는데 사실 상당히 참혹한 순간이고요.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심장 떨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 아빠를 빌려줘가고 예, 허정윤 작가의 글에 그 조원희 작가가 그림을 그린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제작을 넘겨놓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연차를 하루 내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회사 내 단체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곧 출간될 책에 대해서 이제 홍보팀에서 저기 자랑스럽게 이제 홍보물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본문이 한 장이 이렇게 같이 본문 보기가 있었는데 거기 옥자가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항상 그런 걸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은 대표님이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단톡방에 이 책 빨리 제작 중단하고 새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신나게 놀고 있다가 그걸 딱 보고 나 이제 깜짝 놀라죠. 너무 깜짝 놀라고 나 이제 편집 그만해야 돼. 심해서 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 이렇게 큰 글자를 못 봤다는 글씨도 컸어요 또. 네. 그림책이니까 한 장에 뭐 2줄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봤다는 건 난 이제 다 됐다 하면서 막 이제 너무 놀라서 그러고 있는데 홍보팀장님이 그때 이제 뒤늦게 자백을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그림책을 그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글자가 안 긁어져서 제가 쳤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올리시면서 오타를 내셨구나. 네, 저기 계십니다 뒤에.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 떨리는 순간을 경험을 했고요. 덕분에 그런 책들이 또 저희끼리는 액땜하면 대박 책 잘 나간다. 네, 그런 또 그러잖아요. 속설이 있죠. 네, 그래서 책도 뭐 빛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볼로냐에서 또 주목받는 책 100권에 들어갔고 해서 나름 잘 선전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장님 아주 큰일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책 만들다 보면 정말 그 이상하게 실수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늘 잘하던 인쇄소나 늘 잘하던 재본소에서 꼭 이상한 또 사고가 또 이렇게 하나씩 나고 그래서 항상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책들을 만드시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아까 3년 만에 신춘문예 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황금패 문학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응모하실 때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상을 받은 다음에 마음과 이 어떤 그 변화? 뭐 글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신춘문예는 사실 어떻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신춘문예랑 황금펜의 격차가 그 받고 난 뒤에 뭐 3년 뒤에 제가 받아가지고 그 상을 받았을 때의 감격이 서로 굉장히 다른데요. 신춘문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작가 지망생들이 신춘문예만 되면 이제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되고 막 이제 막 내 길은 이제 막 작가로서 앞으로 창창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막 한동안 의기양양했던 것 같고, 근데 누군가가 막 저를 막 불러주실 것만 같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3년이라는 습작 기간이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길지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조금 나름대로는 슬럼프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뒤에 욕심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큰 상을 받아가지고 이 작가 재능있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욕심에 제가 막 계속 막 커다란 문학상에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학상을 딱 한 편만 뽑고 또 신인만 내는 게 아니라 기성 작가님들도 많이 내시는데 제가 역부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이제 내가 그만 써야 되나 내가 재능도 없는데 계속 뭐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할 무렵에 그 한국팬 아동문학상이 된 단편 동화가 제목이 달려라는 작품인데 그걸 제가 그 해에 썼던 건 아니고요. 쓴 지 몇 년이 됐던 작품이고 또 여러 군데서 떨어졌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낼 때 사실은 떨어지고 나서 해마다 새로 고치지만 그 황금펜 아동문학상이 될 때는 정말 내가
조금 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작품이 최종심에 오르거나 뭐 어디에 심사평에 거론이 되면 사실 작가로서는 그걸 손대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아 이거 다 됐는데 이 심사위원님은 안 뽑아주셨지만 내가 다른 데 내면 될 거라는 생각에 그거 진짜 건드리기 싫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심사평에 거론되는 거랑 뽑히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뽑힐만 하면 뽑히는 거지 심사평에 거론되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다듬을 때 뭐가 빠져있는지를 굉장히 욕심을 내려놓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고친 것은 없지만 조금 그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응모해 놓으면 굉장히 기다리게 되거든요. 언제 정정하는 거지?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광고 전화도 막 받아보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기다리는 건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은 진짜 느닷없이 전화가 탁 와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그 황금펜 제가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 신춘문예를 진짜 뿌듯한 이런 마음으로 받았다는 신춘문예는 그 황금펜은 나 이제 그만 안 둬도 된다. 나 작가 해도 된다. 이런 그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신춘문예 같은 경우는 그 심사위원 선생님 한 분 눈에 들면 되지만 황금펜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 여러 선배님들이 다 작품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눈에 뽑히는 일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황금펜 문학상 지금 아마 응모 받고 있을 거예요. 어른들 응모하세요. 황금펜 문학상을 만들 때 이제 저랑 김웅 선생님도 다 그 계몽문학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계몽문학회에서 황금펜 문학상을 만든 거예요. 계몽사가 망해서 더 이상 계몽문학상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상을 하나 만들어서 후배를 뽑자 해가지고 그 황금펜 문학상을 만들자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거 만들지 말자. 예, 그거 상금 무슨 돈으로 주려고 그러냐. 예,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 우리끼리 늙어 죽자. 그리고 없어지자.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선배들이 고집을 피시면서 황금펜 문학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예, 해마다 후원금을 내느라고 아주 여러 분들이 힘들지만 어쨌든 또 이런 후배들이 나오니까 또 그런 또 보람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심사를 많이 다니지만 실은 그 본심까지 오는 작품들이 한 4-5작품 오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이 실은 다 상 받을 만한 작품이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한 작품을 뽑아야 되니까 예심에서는 좋은 점을 뽑아서 올립니다. 근데 본심에서는 비슷비슷한 애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걸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는 뭐가 디테일이 부족해. 얘는 왜 맞춤법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그만 허점이 보이면 걔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가장 허점이 적은 작품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쪽에 예비 작가님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신춘문예 되면 막 이제 세상이 탄탄대로일 것 같이 생각했던 그런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실망하고 그 이후에 글 쓰는 거를 접는 작가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춘문예에서 상을 받았는데 한 10년 뒤에 보면 그 중에 한 30%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분들은 야 이거 글 써보니까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 이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나한테 뭐 책통도 안 오고 뭐 이거 뭐 해서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이 바닥을 떠나는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이 되게 적게 드는 예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또 재벌집 딸이나 아들 중에 작가 하는 사람 본 적 있냐? 없지 않냐? 돈 있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술이다. 왜냐하면 힘만 들고 돈도 안 되는 그런 예술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갤러리 관장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은 가장 아프고 쓸쓸한 이들을 위로하는 장르가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무엇인가 도모하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기운이 빠져서 아마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실은 우리끼리라도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 길을 오래오래 걷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가들이 원고를 어마어마하게 보낼 거란 말이죠. 한전수록에 한 달에 투고되는 원고의 양은? 그게 약간 대중은 없는데요. 뭐 20-30편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오는 것 같고, 그게 그 좀 오는 작품들이 편차가 좀 많고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획회의를 해서 거기서 걸으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 같이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도 보고 뭐 마케터 그다음에 홍보팀 대표님까지 다 원고를 미리 읽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탁상에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출간 여부를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원고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하고 내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좀 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가를 판매가 잘 될 것인가. 판단을 하고 시장성은 좀 약하지만 원고가 가지고 있는 가치 측면에서 이런 책은 그래도 꼭 조제해야 된다. 잘 안 팔릴 것 같지만 내야 된다라는 기준에 또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원고가.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내년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고 내적으로는 아까 선생님 그 평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재미를 저희는 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재미있느냐,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가치 측면으로 두고 두 번째는 되게 재밌게 썼지만 메시지가 너무 약하다. 약하거나 없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사실 가감하게 떨어뜨리고요. 대신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드렸을 때 개선을 해서 좀 괜찮게 만들어질 것 같은 부분들은 저희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연락하는 편이고,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출판사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모토가 신인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획회의를 할 때 좀 신인이지만 가능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냄새폭탄 품품 같은 경우에는 이 원고를 선정하실 때 이 어떤 거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선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 이게 투고가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청탁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투고하셨고요. 투고하셨어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작가분 한 분이 되게 좋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추천도 해주시고. 저희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분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거절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박찬 작가님 작품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분의 추천과 상관없이 일단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화가 요즘 뭐 되게 자극적이고 뭐 그런 동화들도 많잖아요. 소재 자체가. 근데 되게 착한 동화였어요. 근데 착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착한데 재미있는 동화였고 아까 뭐 교훈이 있지만 그 교훈을 애써서 드러내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놓으셔서 그 부분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 상상력을 펼치고 그 약간 판타지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쓱 들어갔다가 쓱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작가님은 되게 그 글을 많이 써보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기적이지 않은 설정들도 좋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원고였고 이제 한 가지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단편집이 잘 안 된다는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걸렸지만 워낙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실은 어떤 작품이 어느 출판사에 가서 빛을 보느냐 하는 거는 약간 좀 복불복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출판사에서 얘를 제대로 빛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묻히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약간 부족한 듯 싶은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 작품을 정말 잘 이렇게 매만져 주셔갖고 좋은 그런 걸로 만들어서 정말 빛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가와 또 편집자와 출판사의 어떤 궁합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간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어. 어쨌든 상은 뭐 몇 번 받았지만 첫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 첫 책이 나왔을 때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첫 책을 큰 상을 받아가지고 막 저절로 그 출간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걸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대부분 그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단편집은 출판사가 꺼려한다는 거예요, 출간을. 근데 저는 이제 우선 처음에는 단편집을 내고 싶었었어요. 내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등단하고 나서 그 뒤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할 적에 동화 작가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책 내셨어요? 이걸 먼저 물으세요. 제목을 뭔가 말해주고 싶죠. 책은 아직 안 냈고요. 시춘문을 말씀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표정이 좀 작가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하죠. 네,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또 조금 아무리 이렇게 제가 어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편집을 그 한철수북에서 해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기뻤고, 또 책이 빨리 나오게 됐어요. 빨리 나오게 돼가지고 그걸 받아봤을 중간중간에 또 편집장님과 소통을 또 많이 했지만 제가 표지 이런 거 받아봤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 표지부터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예쁘다고, 너무 밝고 제 동화에 너무 딱 어울리는 거라고 막 자랑을 했었고, 책이 또 나오고 나서는 이제야 사람들이 막 이제 동화 작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 쓰면서 알게 된 분들 이외에 원래 제가 알던 지인들 중에는 작가가 없으세요. 그래서 간호사로 알고 계시겠죠. 네, 간호사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알고 계시다가 그 책을 직접 봤을 때는 전부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내 주변에 책 내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신기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신기해만 하고 책은 안 사지? 아니요, 사줬어요. 네.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네네. 주변에 막 자랑해주시고 또 막 사서 나눠주시고 이래서 정말 제가 복이 많다. 정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복이 많은 분이군요. 그런 경우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누가 책 냈다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줘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더 많아요. 내가 그 책을 사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정말 인성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대부분은 그래 그럼 그 책 한번 줘봐 내가 한번 읽어나 볼게 그러니까 읽지도 않죠. 그래서 그냥 하나 받아가고, 근데 그 책을 하나 내기 위해서 작가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작가도 출판사에서 그 책을 돈 주고 사와서 지금 두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시고, 이런 분들이 실은 굉장히 많죠. 오늘 원래 허구 작가님도 오셔서 얘기를 나누면 훨씬 좋을 텐데 이제 못 오셔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허구 작가님 이야기를 편집장님이 어쨌든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편집장님이 허구 작가님을 좀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자랑해 주실까요? 네, 일단 허구 작가님은 되게 심없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되게 부지런하신 작가분 같아요. 그리고 마감을 잘 지키시는. 살짝 어기시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작가에 비해서 안 어기시는데, 그리고 일단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되게 밝게 예쁘게 조화롭게 쓰시는 게 어린이들 마음에 그걸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도 별로 정형화되지 않게 그려주시고, 그래서
그 좀 자유분방한 느낌?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동화의 이미지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또 뭐 흔쾌히 그려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림 작업 요청드릴 때 이 장면 그려주세요 하지 않고 원고를 접한 상태로 드리면 작가님이 봤을 때 본인이 이미지가 잘 떠오르거나 그 이야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을 그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 선정해서 해서 잘 그려주셨고, 예,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실은 이게 화가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동화책에서는 그림의 그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이렇게 사러 가면 그림이 안 예쁘면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무리 글이 좋아도 그림이 일단 예뻐야 이렇게 눈이 가고 들춰보고 글도 좋으면 사오지, 글만 좋은데 사는 책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 어린이들은 더 어릴 때부터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비주얼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열심히 쓰지만 실은 좋은 화가를 만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허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그림을 같이 안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글그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일러스트만 하시는 분들은 주목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허구 선생님 정도의 어떤 그런 작품의 어떤 수나 그다음에 작품의 질로 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을 선정했을 때에 이제 저는 어쨌든 그림도 보고 선정을 하거든요. 책을 선정할 때. 그래서 그림이 안 예쁘면 안 뽑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가님한테도 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제가 상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과 그림을 다 보고 상을 이제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책을 뽑기 때문에 이번에 허구 선생님한테 저는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아까 안타까운 게 이번 기회에 나오시면 제가 진짜 허구 선생님을 좀 많이 이렇게 띄워서 좀 인지도를 높여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제 욕심이지만. 근데 허구 선생님 어디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시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안 나오셨지만 허구 선생님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러스트를 누가 그렸는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일러스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칭찬하고 이런 분들에게도 약간 팬들이 생기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또 박 작가님은 여기 보면 이제 저는 또 좋았던 게 그 그러니까 식물들, 특히 식물들의 생태가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된 거를 굉장히 좋게 봤고, 특히 식물은 보통 우리가 식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애, 수동적인 애, 소극적인 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식물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식물들이 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동화적으로 그게 잘 표현이 돼서 이거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식물들의 어떤 그 생존 전략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아이가 그 어떤 괴로운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용기를 갖게 되는 거를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식물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선 제가 꿈꿈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텃밭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텃밭 농사를 짓기 전에는 제가 깨끗한 채소만 좋아했어요. 야들야들하고 깨끗하고 마트에 파는 그런 채소들만 좋아했었는데 제가 키워보고 농사를 직접 지어보니까 그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텃밭에 온갖 곤충들이 와서 가서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진짜 먹이사슬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진짜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은 그 전문 농사 하시는 분들처럼 뭐 농약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에 진딧물이 진짜 많이 붙어요. 그래서 개미가 있으면은 개미가 진딧물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뭐
동화나 이런 책에서 볼 때는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 뭐 착한 곤충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텃밭 농사를 지어보니까 개미가 밉더라고요. 개미가 있으면은 다 이제 해충들이 오고 진딧물이 오고 막 그렇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채소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로 무슨 주파를 공기 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그 주파를 공기에서 감지를 하고 여기 진딧물이 있구나 하고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너무 과학 동화처럼 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 또 그걸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채소들은 움직일 수 없고 당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제가 어릴 때 우리 반에 있던 학교에만 오면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진짜 친구들이 막 꼬집고 때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맞으면서도 아예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좀 마음 아프게 떠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꼬집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제가 구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자꾸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옳은 일을 하지 못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이르기라도 할 걸, 아니면 그 애가 울 때 달래주기라도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못했다.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계속 생각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채소의 비밀을 이 친구도 알았더라면 이겨낼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또 그 학교에 오거나 어디서 주눅 들어서 말 못하는 친구가 그 예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아직도 교실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 친구를 구해주지 못했지만 지금 그런 입장에 놓인 친구들에게는 제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동화를 쓰게 됐어요. 아마 이 마음이 어린이들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죠? 습작한 지 3년 만에 신주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한국편 문학상 받고, 또 책을 어쨌든 단편동화집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직 이렇게 계속 습작만 하고 있고, 등단하고 싶고 책도 내고 싶은 예비 작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아직 등단하지 않은 선생님과 등단한 선생님들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등단하지 않고 작가 지망생이신 선생님들은 사실 뭐 어디 가서 배우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막 이래서 이쪽으로 우르르 저쪽으로 우르르 막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면 죽을 때까지 뼈를 묻어야 된다, 뭐 배신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물론 처음에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작가 스스로 단련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크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전에 문장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문장 단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등단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습작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혼자 골방에서 쓰시지 마시고 친구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합평도 하시고, 또 이렇게 외로울 때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의지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단하신 선생님들은 저처럼 너무 물론 큰 상을 받으면 좋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도전을 하시고, 또 작품을 저는 사실은 내놓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상을 받으면 그 상의 권위에 묻어서 이 작품을 사람들이 비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투고를 사실 하설수 북에 처음 투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고를 미루지 마시고 작가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또 출판사에서 봐주실 수 있고, 작품과 책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은 작가의 몫이 크겠지만 책은 상품이기 때문에 작가가 놓치는 부분 또 시장성을 출판사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다듬으면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고 또 어린이 독자를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이라면 출판사에 투고를 하셔서 또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출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고하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편집장님 입장에서 야 이런 원건 제발 보내지 마. 지긋지긋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꼴드보기 싫은 원고, 유형 어떤 거. 이거 또 누군가 듣고 계시다 상처 받으실까봐. 아니 누구라고 우리가 이름은 말 안 하니까. 네. 지금 그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 네.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네, 특히 그림책 원고를 이거는 그림책이니까 되게 쉽다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그냥 써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한 달에 2편, 3편 같은 분이 계속 투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원고를? 네, 아니면 같은 원고를? 다른 원고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나요? 처음에는 그 정성이 가르쳐요. 네. 보기는 봤으나. 네네. 웬만하면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한번 내볼까 싶어서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고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제발 그만 보내세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처럼 계속 꾸준히 해서 성장해서 언젠가는 좋은 원고를 또 보내실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 그림까지 된 더미북을 예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심사할 때 공모전에 들어온 걸 제가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편수가 일단 상당히 많았어요. 몇백 편이 돼서 와 정말 그림책 공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림책 내시고 싶어하는 분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 그림책 그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방법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 뒷장면과 앞장면을 그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드는 그걸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그림책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길이는 기가 커, 토끼는 뭐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방법은 이제 조금 탈피해서 정말 그런 책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네, 이미 네. 나올 만치 나왔죠. 네, 그래서 정말 시장 조사 안 하고 원고를 내는 그렇죠.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정말 그 구조가 필요하고 그게 효율성이 있는 어떤 그런 딱 필요한 컨셉의 원고라면 모를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든 더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요즘 그림책 그리고 싶어하는 작가들은 너무 많은데 그림책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은 이게 그림책 시장이 커지면서 그림책 작가 지망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년단 밥상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기준이 그림책은 상 주지 말고 다른 책을 줘야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응원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많아서 나까지 응원 안 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응원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고 동화뿐만이 아니라 논픽션 책도 어린이 책으로 좋은 책이 있으면 응원해야지 또는 평론집도 있으면 응원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책 그 더미가 그렇게 수백 편이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 있는 분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이제 내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과열돼서 어떻게 보면 나온 책 중에 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이 어린이책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사러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10권이 마음에 들어도 그 중에 한두 권 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치열하게 많이 고민하시고 또 작품들을 해주셔서 독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작품이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편집이란 무엇인가를 5글자로. 자, 편집이란? 어려운데요. 네, 작가님 먼저, 작가님 먼저. 자, 동화란?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 아, 예, 동화랑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도 있고,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 되게 멋진 말이네요. 자, 이번에 편집이란? 아, 이거 편집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선생님이 처음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프로필을 재밌게 써내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재밌게에 걸려서 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거기에 썼는데 이렇게 독자와 그다음에 작가들과 그다음에 제 자신에게 복을 짓는 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전에 조금 어렸을 때는 그냥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책이 나왔을 때 기뻐하시는 작가님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들어줬다라고 하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작가님을 볼 때 가장 처음에 좋았고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서점에 서평을 올리는데 사실 제가 보도자료에 쓸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 책의 어떤 장점과 깊이와 내용을 이렇게 거의 저보다 더 훌륭하게 써주시는 서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한 일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는 복을 짓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이란 복을 짓는 일. 네. 오늘 또 새로운 그런 또 개념들을 알고 갑니다. 자, 오늘 북토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한테 인사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인사말. 예. 먼저 하세요. 네, 저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책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솔수국의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살아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꽉 채우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와주신 선생님, 그리고 기장에서 와주신 선생님, 부산에서 와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도 6월 28일 날 이 자리에서 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응원들이 작가와 편집자 또 화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 읽고 또 주변에 많이 또 권해주시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